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90%에게 이득이 된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장기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면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새벽부터 6번째 강제 집행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인이 전봇대에 올라가 저항하는 등 교회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가을마다 길거리에 쌓이는 낙엽 때문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치워도 끝이 없고. 낙엽을 퇴비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일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을 타고 미국에 드라마를 본딴 게임 세트장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유명 유튜버는 우리 돈 17억 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유권자들의 대선 표심을 움직일 정책, 단연 부동산이겠죠. 현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도 꼽히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서론 다른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없던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더 받겠다고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덜 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토 보유세를 추가로 걷어서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 부담을 올려야 한다면서 국토 보유세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건물이 아닌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로 거둔 세금은 전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 약 50조 원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예상 세수, 기존 종부세 재산세와의 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전 국민 90%가 수혜보는 국토 보유세,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꺼낸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부자 본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것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후보가 내건 국토 보유세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반면 덜 받겠다는 윤석열 후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면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 종부세 면제가 부자 감세라는 여당 비판엔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고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장기 보유 고령층 1주택자는 매각이나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는 또 국민 편가르기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TV 토론 때나 늘 그런 입장을 제가 밝혀왔고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냥 살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 내놓으려니 양도세 폭탄을 맞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지난 8월 처음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이후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발족하면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요소수 180만 리터를 푼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푸는 게 또 아니었습니다. 이틀간 풀린 건 고작 9분의 1 수준. 마음 급한 기사들은 여전히 요소수 찾아 산말립니다. 조현선 기자가 요소수 쫓아다니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요소수 구입 전쟁을 치르고 있는 화물차들. 요소수가 공급됐다는 정부 지정 거점 주유소를 겨우 찾았지만 금방 동날까 걱정입니다. 내일서부터 차를 세워야 된다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인천에 뭐 한 5군데에서 뭐 분다는데 거기를 일일이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냐고. 웃돈 주고 샀다고 웃돈 주고. 이 주유소가 오늘 확보한 요소수는 보시다시피 1,500리터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화물차 50대 주고 나면 끝인 건데 다음 물량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소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온대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와야 오는 거니까. 허탕치는 화물차가 많다 보니 가까운 거점 주유소끼리 물량을 받으면 서로 나눠주는 품앗이하기도 합니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일부 150박스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빠르면 뭐 2-3시간 안에 떨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에 공급하겠다고 한 요소수는 모두 180만 리터. 하지만 실제로 공급된 건 9분의 1인 19만 4천 리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첫날 37곳, 둘째 날 34곳, 오늘 30여 곳으로 찔끔찔끔 공급됐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등 생산업체들이 설비 정비로 인해 그만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상화 최단 기간 내에 하는 게 시장의 안정도 좀 가져오고 하는 게 제가 롯데 정밀화학에 부탁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장관이 공장까지 날아가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섣부른 발표가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이런 백서까지 내놨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중국 의존도도 낮췄다며 자랑 아닌 자랑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망하게도 곧이어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줄줄이 우려됩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산업 소재와 기술 모두 성공적으로 자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부장 백서까지 냈는데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소부장 수입 상위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3%포인트 낮아졌다며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10리터에 10,000원도 하지 않는 요소수를 못 만들어 온 나라가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중국 한마디면 생산을 멈출 판입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갈륨, 텅스텐, 마그네슘 80에서 9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들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 역시 95%가 넘습니다. 중국은 수출 통제법을 통해 핵심 원자재를 전략 물자화하고 언제든 수출을 틀어막을 수 있는 상황.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제 시장을 마구 뒤흔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원자재 확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코로나 이후 잠잠했던 독감이 올겨울철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모임과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와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발열, 기침 등 독감과 코로나19 일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발열이라든지 콧물 이런 게 나오면 독감인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감별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퍼지면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 체계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발열 환자가 많아지니까 코로나19 감별하기가 어렵게 될 거고 그런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질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도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독감 환자가 역대 가장 적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독감 의심 환자는 2주 전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6살 이하 독감 의심 환자 발생 비율이 지난 겨울 최대치의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계를 보이는 중환자 병실 수요가 늘어날 것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하나로도 지금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에서는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플루엔자까지 동시에 돌면은 더 엎친 데서 충격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독감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실시되며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죠. 서울시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심야 시간 도심 번화가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택시 앱을 이용해도 택시를 배정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에 출장을 자주 오는 편인데 한 번씩 올 때마다 택시가 잡을 수가 없어요. 택시 자리에 있어가지고 헤어지고 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잡기 힘들었어요. 약수동에서 잡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철 타고 왔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 서울의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7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택시는 16,500대로 5,500대 감소했고 택시기사는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당수 기사가 코로나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배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일부터 개인 택시 3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는 이틀을 운행하고 셋째 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셋째 날에도 심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부제 해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만 2천여 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좋고요. 일단은 가게에 도움이 되니까. 서울시는 또 심야 올빼미 버스를 노선별로 한두 대씩 늘리고 70명의 특별 단속팀을 투입해 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과 사회주택 외에 마을 공동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은지 기자가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화단에 듬성듬성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고 낙엽과 쓰레기가 뒹굽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인 로컬랩을 맡은 사업자가 주민을 위한 정원으로 가꾸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로컬랩은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리 안 돼 있어요. 관리는 무슨 관리요? 돈 주고 관리할 거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시키는 사람도 이렇게 가만두겠어요? 보다 못해 직접 화단을 가꾸기도 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되고
관리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뿌려다 주고 하는 거. 이 늙은이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출한 올해 사업 계획서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예산이 6,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6,065만 원으로 약 93%에 이릅니다. 해당 사업자는 연구비가 포함된 만큼 인건비 책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로컬랩을 맡은 5개 사업자 모두 계획서상 인건비 비중이 80%를 훌쩍 넘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전일반이 넘습니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지난 9월 감사에 착수한 한편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도 포함됐습니다. 입주 자격에 납득하기 힘든 조항도 있다는데 이어서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총 14가구 규모의 빌라 건물. 외관상 일반 빌라와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의 사회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매입해 장애인과 고령자처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서울시와 SH는 사회주택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니 월 평균 소득 외에 공동체 생활 점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제가 다른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없어서 학교 교회 활동 위주로 써서 내서 들어온 거거든요. 꼭 뭐 그런 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 이런 거였거든요. 공동체 생활 점수는 최대 20점으로 소득 점수의 2배에 이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조와 비영리 단체 등 특정 경력을 우대해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를 오히려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사회주택 사업을 이유로 서울시 기금을 셀프 융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부실한 사업자들이 참여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워낙 영세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 사회주택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사회주택 감사 결과에 대해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대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유독 높습니다. 부동층도 많고 마음도 잘 변한다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런 2030 세대에 다 걸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수당과 면접용 정장, 헤어, 메이크업까지 지원하겠다. 군 게임단을 만들겠다. 깨알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전 회의에서 입었던 셔츠와 넥타이 대신 캐주얼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2030 세대에게 자신의 게임 실력을 언급하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초기 게임 중에서 갤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 자세가 나오네요. 예. 이 후보는 국군에 상무 e스포츠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하는 어린이들 일탈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영역으로 또 체육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는 맞춤형 청년 공약으로 구애에 나섰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평균 면접 비용을 언급하며 면접용 정장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2030 유권자에게 공을 들이는 것은 이들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대의 37%가 그렇다고 답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2.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5.6%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14.2%포인트로 더 벌어져 윤 후보가 50%를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두 번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나란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가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따로 만나서 갈등설이 불거진 선대위 인선을 협의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대위 합류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이준석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후보 주변 일부 인사를 파리 때 자리 사냥꾼이라고 했던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물갈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는 저희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사무총장 교체, 선대위 구성안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후 당사에서 만나 선대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대위라는 거는 명단부터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당초 목표했던 20일보다 선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각종 소문이 조직적으로 유포가 됐다며 그 배후로 윤석열 캠프를 지목했습니다. 언론 환경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리하다며 지지층 각자가 언론처럼 나서달라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둘러싼 각종 소문의 배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를 지목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짜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법적 조치 경고에도 소문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유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둘러싼 소문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나쁜 언론 환경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실천을 여러 곳에서 하면 큰 변화가 옵니다. 사실상 지지층의 적극적인 SNS 활동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나서달라며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강경 대응은 3년 전 해경공 김씨 트위터 사건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가 김혜경 씨 계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 반문 이미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걸 경험했다며 이번에는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측이 SNS 동료로 여론 조작과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언급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반격도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하며 지지층에게 여론조작 댓글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인터넷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인 크라켄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언론 탓도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꿈꾸는 언론 환경은 차베스식 언론 통제입니까? 아무리 민심 왜곡을 시도하려 해도 정권에 등 돌린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순 없을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보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 뉴스에 속아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후보 아내의 응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구급대원이 상부의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라고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오히려 이 후보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첫 증인 신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인 여당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7개 부서가 동원됐다는 의혹인데요. 3년 전 지방선거 때 일이 이제야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사건의 고발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지난해 1월 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22개월 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악의 공작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데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몸통에 대한 수사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무슨 작전이 아닌가 싶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는 정당했고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김 원내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11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받았군요. 네, 후보 선출 열흘 만에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들고 왔죠.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전달을 하려다가 일정 문제 때문에 미뤄지면서 살짝 기싸움도 있었죠. 네, 오늘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러세요?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못 먹어서 그랬어. 부도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시고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어디 보니까 윤 후보가 우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대통령의 예전에 우리 총장님 이걸 연상시킨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건강 이야기로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지만요. 묘한 긴장감은 피할 수가 없었겠죠. 비공개 자리에서 윤 후보는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강조했고요. 이 수석도 대통령이 이미 강조한 사안이라면서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때는 각별했던 사이니까 대통령도 이 메시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트러블 일으키고 하여튼 그러다가 뛰쳐나가서 야당에 가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니까 속마음은 쓰리죠. 저 분석이 윤 후보 심경도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건 대통령 뭐 다른 당 후보에게도 난을 보냈죠. 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정하게 그렇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죠.
야당 후보들의 제1 요구사항은 역시나 대통령의 엄정 중립이었습니다.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의 댓글, 경선에서 탈락한 이 홍 의원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열었죠, 이제? 맞습니다. 이름은 청년의 꿈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청문 홍답, 청년이 묻고 홍 의원이 답하는 게시판이 화제입니다. 네, 진짜 홍 의원이 댓글을 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게시판에는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000개가 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홍 의원은 약 150개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만약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면 구원 등판할 거냐는 질문에 그분은 사법시험 구수를 한 사람이라면서 절대 사퇴는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보니까요,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을 쓰나 보군요. 네. 윤 후보도 뭐 서결이 형? 이걸 미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밀어야 되냐, 소신 투표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대답 불가라고 답했고요. 2027년 대선 도전은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기말고사를 앞둔 중2 학생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절에 가서 참선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 글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홍 의원은 사이트를 공개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3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그만큼 청년들의 갈망이 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답변들을 또 직접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분이 홍 의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이런 말은 아직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직접 홍준표 의원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 의원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 두 사람을 한 배에 태우는 게 최대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개성 강한 많은 인물들을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있을까? 윤 후보의 용인술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과 소송에서 패소하며 여러 차례 강제 집행 대상이 됐죠. 오늘 새벽 법원이 6번째 강제 집행을 시도했는데 신도들과 또다시 충돌이 빚어지며 13명이 다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전봇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고 뿌연 소화분말을 뒤집어 쓴 교인과 경찰 수백 명이 대치 상황을 이어갑니다.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일부 교인들은 타이어와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 북부지법의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집행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교회 진입에 성공했지만 소식을 들은 신도 300여 명이 몰려오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교회 진입이 막히자 교인들은 공사장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어갔고 집행 인력과 교인들은 서로 돌을 던지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교인 7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법원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철수했습니다.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 진입한다 해도 우리는 재탈환할 것이며 결코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 19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교회 측이 패소했지만 퇴거를 거부하면서 건물을 비우기 위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이 6번째 집행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법원에 조정한 150억 원을 거부하고 감정가 82억 원의 7배에 이르는 56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심의 키 큰 가로수들이 마지막으로 낙엽을 떨어뜨리는 늦가을의 절정입니다. 참 낭만적인 장면이지만 이 낙엽을 치우고 처리하는 일로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가을 엄청난 양의 낙엽이 떨어지는데 수거도 문제지만 처리가 더 골치라고 합니다. 이 낙엽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가로수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낙엽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치워도 끝이 없고.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된 작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낙엽은 보통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지자체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찾고 있습니다. 낙엽 1톤을 소각 처리할 경우 20만 원 정도, 500톤 정도를 소각하면 1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자체에서 수거한 낙엽을 농가로 보내면 농민들은 이 낙엽들을 퇴비로 만들어 농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화학 비료만 쓰다 보니 땅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갖다 한 몇 년 동안 두면 땅을 살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 640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는데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들 속에 함께 수거된 일반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 쓰레기를 분류해내는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커피 먹고 이제 버리는 거, 그다음에 음료수병, 캔, 그다음에 담배꽁초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병 제품들이 요 속에 있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100리터짜리인데 그냥 무난하게 저희가 했을 때 한 10개 정도는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매연에 노출돼 있던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 오히려 농산물에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가에도 주려고도 했는데 농가에서도 이제 거리에서 이제 유해물질에 대한 중금속에 되다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 낙엽을 양질의 퇴비로 만들겠다는 업체들도 있지만 현행법상 제약이 많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랑 똑같은 잣대 법 기준을 가지고 뭐 설비든지 공장이든지 짓고 해라 이거예요. 뭐 처리려고 하니 못 처리되고 있는. 가을철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낙엽. 정부가 나서 낙엽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다음 달이면 충남 보령에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차로 1시간 30분 걸리던 보령과 태안 간 거리가 10분대로 줄어듭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 근처에 막바지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보령 해저터널 입구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길이가 6,927m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해저터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해 총 4,853억 원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굴착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바닷물에 대한 유입수입니다. 차수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석을 깨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나틈 공법을 썼는데 땅 위에서 공사할 때보다 3배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천항과 원산도 양쪽에서 터널을 파 가운데서 만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곳이 해저터널 중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에 있습니다. 터널이 뚫리면서 보령과 태안이 10분 거리로 연결됐습니다. 터널이 있기 전 두 곳의 거리는 75km, 차로 1시간 30분 걸렸는데 직선 터널이 뚫리면서 14km로 거리가 단축된 겁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터널 안에는 CCTV 92대가 150m 간격으로 설치되고 사람과 차량이 피할 수 있는 장소와 300개가 넘는 소화전 등이 마련됐습니다. 해저터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하얗게 내린 눈으로 온 산이 뒤덮였습니다. 사람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눈이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마치 겨울왕국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첫눈은 서울 지역 기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일찍 오면 그해 겨울이 더 춥다는 속설, 정말인지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이 일찍 왔다고 해서 꼭 더 추운 건 아닙니다. 기상청 기후 데이터 센터에 축적된 10년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첫눈이 온 날짜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평균 기온을 비교했는데요.
서울은 평균적으로 11월 22일에 첫눈이 왔고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0.7도였습니다. 10년간 3번은 첫눈이 온 날짜가 평균일보다 빠르고 평균 기온도 낮아서 속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9년엔 눈은 빨리 왔어도 날씨는 더 포근해서 겨울철의 평균 기온이 영상이었습니다. 첫눈 시작일이 빠르다고 더 추운 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18일 날씨는 어떨까요? 기상청은 오늘 올해 수능 한파는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예비 소집일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난한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당일 낮 최고 온도도 지역에 따라서는 1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돈 풀기를 고집한 것이 물가 급등 사태로 돌아온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erious problems to deal with, from COVID to the economy. We don't have any more time to waste on partisan warfare. 주식 등 자본시장은 화랑이지만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에 막대한 돈풀기로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3%였습니다. 아프간 철군과 물류 대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지며 하락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70%는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답했습니다. The meats, especially the beef and the chicken, has really gone up tremendously in the last few weeks. 최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의 2024년 대선 가상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트럼프를 뽑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자 민주당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함화평까지 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열흘간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2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고 어기면 벌금을 200만 원이나 내야 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오늘부터 열흘간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우리 돈 200만 원. Es wird sehr konsequent kontrolliert werden und es wird auch sehr konsequent sanktioniert werden. Ich will auch jetzt schon den Polizistinnen und Polizisten herzlich danken für den Einsatz, den sie hier leisten. 인구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은 63%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네덜란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2달 만에 접고 3주 동안 부분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 그 외 상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Ik heb het er heel moeilijk mee en ik vind het echt heel jammer. En het verpest echt mijn sociale studentenleven en mijn uitlaatklep en mijn ontspanning.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은 프랑스도 도로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Même si je sais combien cela est difficile, le port du masque à l'école sera donc pour le moment maintenu.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2인 190여만 명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 이후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북반구 겨울을 앞두고 재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미국의 유튜버가 총 상금 17억 원을 걸고 456명을 모아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트장도 그대로 재현했다는데 얼마나 비슷한지 권갑구 기자와 함께 보시죠.
달고나 뽑기를 하던 놀이터, 구슬 게임을 하던 쌍문동 마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 로봇 영희와 빨간색 옷을 입은 요원, 철제 침대가 쌓인 456명 참가자 숙소까지 미국 유명 유튜버가 23억 원을 들여 만든 오징어 게임 세트장입니다. 이 유튜버는 티셔츠까지 팔며 자금을 모았고 상금 17억 원을 걸고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f this TikTok gets 10M likes, I'll recreate Squid Games in real life. 영상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직접 참가하고 싶다는 말부터 1억 조회수 예상한다, 정말 비슷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4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20대 유튜버는 연간 광고 수익만 240억 원에 이릅니다. 나무 2천만 그루 심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해변 청소하기 등의 특이한 도전부터 술래잡기 게임에도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This is $500,000 in cash, and whichever one of them I tag last keeps it. 유튜브 조회수 170억 회를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은 내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서도 패러디물을 만들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방금 보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민 오누이가 주요 인물로 등장했죠. 부모가 중국이나 제3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민의 자녀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와도 국적 없이 추방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동포 아버지 사이에서 중국서 태어난 21살 김미진 씨. 어머니가 강제 북송되면서 7년 전 아버지와 둘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여성과 재혼하면서 김 씨도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양모의 학대가 심했습니다. 성인이 된 김 씨는 양모와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독립했지만 국적 상실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 건강보험을 살리시려면 고객님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을 먼저 살리셔야 됩니다. 한국으로 올 때 중국 국적을 이미 포기한 상태라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남으려면 북에 있는 친모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얼굴 기억도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제가 찾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참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북송된 후 3년 전 탈북민들에 섞여 입국한 김혜원 씨. 한국에 정착하려면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했지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6년 하우스시가 하나도 없어. 저쪽으로 못 가게 그리고 한국어 일수 못하고 중국어 일수 못하고 그래서 저는 죽고 싶어요. 김 씨는 다행히 탈북자 카페 등에서 이모를 찾아 DNA 검사를 받았고 북에서 살았다는 것이 입증돼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는 늘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와 떨어질 경우 보호책은 전무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척과의 어떤 유전자 정보 일치 여부, 그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국적자가 돼버린 간호학과 학생 미진 씨는 꿈꿔온 미래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도 양양에는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전국이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날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도권 등 중부 곳곳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를 잘 기획해서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사는 은기족을 꿈꿉니다. 그러려면 매달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172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매달 평균 82만 원,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요. 최저 생계비보다 적습니다. 연금 역할도 못하는데 이마저도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죠. 반면 가계부채 비율과 속도는 주요 국가 중 1위입니다. 젊었을 땐 빚에 눌리고 나이 들어선 가난에 눌리고 평생 고달픈 우리 국민들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국가는 국민의 노후를 기획하고 있습니까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